청구인 대리인 이광범 변호사입니다. 오늘 저희 청구인 측 대리인단은 재판장님께서 부여해 주신 2시간의 최후 변론 시간 동안에 저를 포함하여 총 9명의 대리인이 각자의 주제를 가지고 변론할 예정입니다. 그럼 저부터 피청구인에 대한 신속한 파면만이 답입니다. 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민주공화국은 국민 주권을 출발점으로 합니다. 그래서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공화국은 대의민주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국가 의사를 직접 결정하지 않고 대표자를 선출하여 결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대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선거가 필수적입니다. 선거와 선출직 공무원의 임기제는 민주공화국 국민이 공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칙입니다. 피청구인처럼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사람 스스로가 선거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한다면 민주공화국은 존립할 수 없습니다. 선거제를 전제로 하더라도 한 사람이나 특정 집단이 국가 권력을 오용하거나 남용하면 민주공화국의 근본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 분립이 필수적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의 산권 분립은 기본이고 우리 헌법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헌법재판소와 선거관리위원회까지 헌법기관으로 두고 국가 권력의 분산과 상호 견제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를 모델로 삼고 있고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세계 헌법재판소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우리나라 선거 관리를 부러워하고 선거관리 시스템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와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자랑거리입니다. 여러 차례 헌법 침탈이 있었지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포기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민주공화국의 위기마다 국민이 들고 일어나 무너진 헌법 질서를 회복하고 지켜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6.25 동란 와중인 1952년 폭력을 동원하고 국회의원들을 위협하여 발췌 개헌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간선제로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없자 저지른 짓입니다. 1954년에는 삼선 제한을 철폐하는 개헌안을 4.4.5입이라는 황당한 계산법을 적용하여 통과시켰습니다. 이승만이 종신독재의 야욕을 드러내자 민심은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이승만 정권은 1960년 그 유명한 3.15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맙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어떠했습니까? 4.19 혁명 후 민주주의 회복 과정에서 혼란을 빚자 5.16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습니다. 1969년 대통령 3선 금지 규정을 폐지하는 헌법 개정을 했습니다. 1972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유신헌법을 만들었습니다. 통일 최국민회의를 설치하여 간선제로 대통령과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을 선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을 부여했습니다. 국민은 저항하였고 박정희 독재 정권은 긴급조치 남발로 연명하였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12.12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습니다. 친위 쿠데타입니다. 대통령 간선제는 유지되었고 국가보위 입법회의가 만들어져 국회를 대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은 모두 전시 비상계엄이나 스스로 선포한 비상계엄 하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독재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영구 집권을 꿈꾸던 이들은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이승만은 4.19 혁명 후 미국으로 망명하였습니다.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은 초대 대통령은 하와이에서 쓸쓸하게 숨졌습니다. 박정희는 산업화의 업적을 뒤로하고 부하가 쏜 총탄에 맞아 비명행사하였습니다. 전두환은 권좌에서 내려왔지만 반란 및 내란 수괴죄로 법정에 서는 것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이 역사의 고비마다 민주공화국 수호를 위하여 피 흘리고 목숨 바치고 옥살이를 마다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1960년 4.19 혁명, 1979년 부마 민주항쟁,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1987년 6월 민주항쟁이 대표적입니다. 피청구인은 2024년 12월 3일 심야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피와 목숨을 바쳐 지켜온 민주헌정 질서를 무참하게 짓밟았습니다.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대한민국 국민은 민주공화국의 이념과 원칙을 더욱 공고히 하여 왔습니다. 세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칭송하였습니다. 감히 현직 대통령에 의한 헌법 파괴와 민주공화국 전복 행위가 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12월 33일 밤 10시 23분경 한 해가 저무는 그날 밤 피청구는 정규 방송을 중단시키고 나타나 국민 앞에 마주 앉아서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을 낭독하는 장면을 시청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여기저기 전화했고 이후 거의 모든 국민이 집에서, 식당에서, 길거리에서, TV나 휴대전화로 비상계엄 전개 상황을 실시간으로 시청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국회의사당으로 달려갔습니다. 피청구인은 담화에서 국회를 범죄자 집단의 소굴, 자유민주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라고 단정하였습니다. 파렴치한 종국 반국가 세력, 폐악질을 일삼는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일거에 척결하겠다고 결기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군이 완전 무장을 하고 헬기로 국회에 착륙하는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무장군인은 유리창문을 깨부수고 국회의사당에 난입했습니다. 경찰은 국회의원 출입까지 막아서면서 국회를 봉쇄했습니다. 시민들은 국회 밖에서 경찰에 맞섰습니다. 국회 안에서는 몸으로, 심지어는 소화기 분말을 분사해서 내부에 진입한 무장군인의 본회의장 출입을 저지했습니다.
한마디로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볼 수 없었던 초현실적인 장면들이었습니다. 동시에 생중계되는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은 긴박한 박과사정과는 달리 차분했습니다. 국회의장은 절차 준수를 강조하였습니다. 본회의장 안팎을 동시에 지켜보고 있는 국민은 저러다 저지선이 뚫리면 어쩌나 하면서 초조하게 애타게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등을 봉쇄, 점거하고 선거정보센터에 무단 침입하였으며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빼앗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이러한 행위는 피청구인의 비상계엄 선포 담화나 계엄 포고문에서는 전혀 예정되어 있지 않은 행위입니다. 국회의장, 여당 및 야당 대표, 전직 대법원장, 언론인 등을 체포 감금하려 계획했던 사실이 밝혀졌고 피청구인이 직접 나서서 계엄군의 국회 진입과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저지를 명령 지휘하였다는 증언과 진술이 잇따랐습니다. 현장에 동원된 군인과 경찰 병력이 수천 명에 이르렀습니다. 육군 최정예 부대인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대군사정보 수집부대인 정보사령부, 군사보안 군 방첩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군 방첩사령부 등 우리 국군의 핵심 전력을 동원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헌법 파괴 행위이자 민주공화국 전복 행위입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한 피청군의 인식과 언행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표차는 0.73%, 초박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다수당인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였습니다. 현실적이거나 잠재적인 정적 제거에 몰두하였습니다. 자신과 소속을 같이 하고 있는 집권 여당 내부 인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집권 여당은 작년 국회의원 총선에서도 참패하였습니다. 참패의 원인으로는 피청구인의 총선 기간 중 여러 언행이 지목되었습니다. 깊은 성찰에 타잡은 다수 야당과의 협치만이 피청구인 자신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였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총선 참패가 부정선거의 결과라는 망상에 빠졌습니다. 다수 야당이 이끄는 국회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를 자행한다고 소리를 높입니다. 적반하장입니다. 피청구인이 듣기 싫은 소리는 입틀막으로 듣지 않고 듣고 싶고 보고 싶은 것만 골라 보고 들은 결과입니다. 피청구는 2024년 12월 12일 담화에서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는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질서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하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니다.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폐악 행위를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 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라는 말입니까?
외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이 그날 밤 일선 지휘관들에게 직접 내린 명령이나 우리가 지켜본 현장 상황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입니다. 1심 판정에서는 내란 프레임을 짜고 자신에 대한 탄핵 공작을 하고 있다면서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계몽하겠다는 것입니까? 법꾸라지 법비의 요설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청구인에게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을 연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피청구는 자신의 지시 한마디가 헌법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국가를 사유화하고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독재라고 부릅니다. 피청군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그 순간 피청군은 더 이상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군 주장의 부정선거 논란에 대하여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피청군은 2025년 1월 15일 공개된 자필 메시지에서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칼에 찔려 사망한 시신이 다수 발견되었는데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했다고 해서 살인사건이 없었고 정상적인 자연사라 우길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입니다. 부정선거가 권력을 가진 자에 의하여 자행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에도 반합니다. 대의 명분으로 삼았던 거창한 구호는 사라지고 부정선거 의혹 규명, 선거 시스템 점검이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차합니다. 여기서 잠시 과거 어느 헌법재판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 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이 사건 탄핵 심판은 단순히 대통령의 과거 행위의 위법과 파면 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헌법적 가치와 질서의 규범적 표준을 설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건 결정문의 보충 의견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주문도 중요하지만 결정 이후에 담겨있는 내용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헌법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정문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승화시키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망국적인 역병인 부정선거 음모론에 철퇴를 가함으로써 민주공화국의 기반을 굳건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오늘 이 심판정이 존재할 수 있도록 계엄군과 경찰에 맞서 싸운 민주시민, 국회의원과 국회 관계자, 부당한 지시와 명령을 거부한 정의로운 군인들에 대하여 저희 헌법재판소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답이라고 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한날 한시라도 신속하게 파면되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내란 우두머리죄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 국방부 장관, 군 고위 장성, 경찰 수뇌부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나 내란 부하 수행죄로 기소되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이 파면을 면한다고 해서 처벌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국정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피청구인이 이 순간에도 거짓과 가장으로 자신의 지지 세력 결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편가르고 있습니다. 폭도들이 법원에 난입하여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어떤 국회의원은 헌법재판소를 해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라는 사람이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극도의 혼돈과 혼란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우리 경제에 미치고 있는 부정적 영향은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소비는 위축되고 경제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로 가고 있으며 치솟은 환율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스럽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라는 절망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장면들을 목격하고 있을까요? 피청구인이 복귀한다면 제2, 제3의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과 더불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악망합니다. 청구인 대리인 이금기 변호사입니다. 저는 청구인이 자신의 탄핵 사건에서 보여준 태도와 거짓말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호처와 공수처의 대치와 국민들의 철야 농성에도 관저에 숨어 있다가 계엄 43일 만에 체포되자 피청구인은 그제서야 제3차 변론기일에 직접 나왔는데 그 첫 일성부터가 거짓말이자 위선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은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자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무섭게 말했던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고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지만 또다시 절망을 느꼈습니다. 다만 비상계엄을 전가의 보도처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 심판 청구는 결국 인용이 되고 말 것이라는 확신이 드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재판관님께서는 두 개의 질문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비상입법기구 예산을 지시했는가였고 두 번째는 수방사령관과 특전사령관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가였습니다. 기재부 장관에게 쪽지를 준 적이 있는지 이런 간단한 질문에도 피청구인은 준 적도 본 적도 없다고 하면서도 국방부 장관에게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는 변명을 장황하게 늘어놓았습니다. 사령관들에게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는 두 번째 질문에는 없습니다라고 변명 없이 간결하게 답변하는 모습이 오히려 구차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출석해서 했던 첫 일성부터가 거짓말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팩트체크가 가능할 정도입니다. 최상목 부총리의 말은 물론이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진술만으로도 A4 문건을 직접 나눠준 사실이 드러났고, 사령관은 물론 수많은 군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 또한 명백히 인정됩니다. 피청구인 때문에 내란의 공범이 되어 구속된 어떤 군인은 자신의 일생이 송두리째 무너지게 된 이 상황에서도 자신의 명령에 따랐던 부하들에게만큼은 화가 미치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거짓말로 자신의 죄를 감추려 하고 자신이 망쳐놓은 군인과 부하들에게 자기의 죄마저 뒤집어 씌우는 모습을 보고 또 한 번 실망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피청구인이 구치소에서 재판소로 출석하는 날에는 수백, 수천의 경찰관들이 동원이 되고 국민들은 이쪽과 저쪽으로 편이 갈려서 나라가 쪼개질 것만 같고 저 같은 일개 서생조차도 나라 꼴이 걱정이 되는 판인데, 청구인은 걱정도 안 되는지 재판소에 와서도 심판정에는 들어오지도 않거나 재판이 시작하기도 전에 다시 돌아가 버리는 것을 보면서 이 나라 공무원들의 노고는 안중에도 없고 국민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피청구인은 대통령 취임식에서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했지만 어쩌면 그 선서부터가 거짓이고 위선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앞에서 직무상의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해야 하는 것은 단순한 도덕적인 요청이 아니라 헌법적 요구이자 법적인 의무인 것입니다. 미국 제37대 대통령 닉슨은 단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 위기에 몰렸고 결국 대통령직에서 사임해야만 했습니다. 피청구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것도 모자라서 그날의 진실을 고백하고 처벌을 감수한 군인들과 부하들을 거짓말쟁이로 몰고 탄핵과 내란을 공작하고 있다고 공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마치 진실 게임 같은 것이 돼버렸습니다. 피청구인이 한 거짓말 때문에 온 국민이 듣기 평가를 받아야 했던 적도 있고 심지어는 출근 행렬도 거짓이라는 의혹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탄핵 사유는 아니므로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재판은 피청구인의 말과 언어가 처음으로 진실이었는지 아니면 거짓이었는지가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2.3 그날 밤 저는 느닷없는 계엄에 우선은 놀랐고 하필이면 지금 이때에 군에 가 있는 아들이 생각나서 내 아들이 계엄군이 될 수도 있는 건가? 라는 생각에 두려웠습니다. 비상계엄 자체도 너무 무섭지만 내 아이가 계엄군이 되는 것은 더더욱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국회로 달려갔고 국회는 다행히 계엄 해제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헌법이니 민주주의니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저 나와 내 아이들의 안전을 생각했고 아버지로서 아들이 계엄군이 될 수도 있는 상황만큼은 막아야만 했기 때문에 헬리콥터 소리가 너무 크고 총을 들고 있을지도 모르는 계엄군과 맞서는 것도 너무나 무서웠지만 소심한 용기나마 짜내어 국회 앞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날 밤 큰 비극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국민들이 무서움을 무릅쓰고 온몸으로 막았기 때문이지 피청구인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 그를 막지 못했다면 우리 아이는 지금쯤 계엄군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고 포고령이 무서워서 처단받을까 봐 무서워서 친구들과 카톡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청구인 대리인에게 앞서서 저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들을 계엄군으로 만들려고 했던 피청구인에게 말할 수 없는 분노와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저는 아직 대통령의 신분인 피청구인의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지금도 솔직히 떨리고 무섭습니다. 주권자를 배신한 피청구인을 심판하는 공개된 이 법정에서조차도 그가 두려운 것은
그가 아직 이 나라의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그날 국회가 해지안을 결의하고 다소 안도하는 심정으로 집에 가는 길에 여의도 공원의 낡은 비행기 한 대를 보았습니다. 8.15 해방 이후에도 김구 주석과 임시정부 요인들은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가 그의 겨울이 되어서야 일반인의 자격으로 이 비행기를 타고 당시 여의도 공항인 이곳에 내렸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부수고 무너뜨리고 팔아먹고, 반대로 누군가는 지키고 세우고 뺏기고 또 빼앗겨도 끝까지 되찾고자 하는 것,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피청구인이 말한 자유민주주의 시민으로서의 자격증, 바로 주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부수고 무너뜨리고 빼앗는 자리에 서 있을 것인가, 아니면 지키고 세우고 되찾는 자리에 서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변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구인 대리인 김선유 변호사입니다. 저는 피청구인이 이번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 군대에 끼친 해악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22년 6월 24일 피청구인은 6.25 참전용사를 초청하여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그 메달의 이름은 평화의 사도 메달이었습니다. 우리가 군인을 평화의 사도라고 불러야 하는 이유는 이들에게 부여된 최고의 의무가 바로 평화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전쟁에 참여하더라도 군인의 행위는 궁극적으로 평화를 위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참전 용사의 목에 평화의 사도 메달을 걸어주던 피청구인은 2년 뒤 군인들을 내란의 현장으로 내몰았습니다. 평화 대신에 분열과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30명의 군인이 내란과 직권남용으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들 중 누군가는 엄중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피청구인의 지시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이들을 옹호할 여지는 없습니다. 사령관들은 명령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어려웠다, 대통령의 명령이기에 정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따랐다라고 변명합니다.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나치 전범들이 내세운 변명과 다르지 않습니다. 멀리 갈 필요 없이 바로 5.18 내란 재판에서 내란 수계 전두환의 지시를 이행한 군인들도 상관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변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위법한 상관의 명령에 따랐던 이들은 모두 처벌받았습니다. 다만 이 모든 위법한 행위의 최종 명령권자로서 이들을 내란의 도구로 동원한 피청구인에게 가장 무거운 책임이 있음은 자명합니다. 대한민국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을 헌법에 명시한 나라입니다. 우리 헌정사에서 다시는 군의 정치 개입과 군부 독재의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천명입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87년 헌법 이후 40년 가까이 지켜온 문민 통제와 국군의 정치적 중립 원칙을 무참히 훼손하였습니다. 국민을 위한 군대를 한 개인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된 사병으로 전락시켰습니다. 불과 몇 년 전 기무사를 해체하고도 국군은 또다시 정치 개입의 역사와 단절하지 못했다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이 군의 정치적 중립은 물론 국가 안보에 대한 군의 헌신마저 불신하게 될까 우려스럽습니다. 이러한 불신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토대를 위태롭게 합니다. 피청구인이 끼친 해악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비상계엄 이후 이달 3일까지 52명의 특전부사관이 전역을 신청했습니다.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숫자입니다. 숙련된 군 간부의 이탈은 군대가 또다시 내란의 주역이 되었다는 자괴감이나 비상계엄 이후 군대에 가해진 사회적 비난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양병 10년, 용병 1일이라는 말처럼 군인은 언제 있을지 모르는 한 번의 위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긴 시간 피나는 각고의 노력과 훈련을 통해 양성되는 사람들입니다. 군인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전하고 국토를 방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제 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그 사명으로 삼고 있으며 충성과 성실, 정직과 청렴의 의무를 집니다. 이런 소명과 헌신을 담보로 국민은 세금을 기꺼이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천구인의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은 동원된 군인들 개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키워낸 소중한 인적 자원을 무용지물로 만들었습니다. 숙련되고 충성된 지휘관을 다시 양성하고 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까지 우리 사회는 또다시 많은 시간과 비용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군 통수권자인 피천구인은 이제까지 한 번도 진심 어린 사과와 용서를 빌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장군과 고급 장교가 탄생하려면 본인의 노력뿐 아니라 그 가족과 동료들의 응원과 헌신, 희생이 필요합니다. 이번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인의 가족과 동료들은 결코 치유하기 어려운 자괴감으로 괴로워하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누가 어떻게 이들의 상처를 보듬어 줄 것이며 그동안 군인으로서 지켜온 명예를 회복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군인이 추구하는 최고의 덕목은 용기이고 용기에 대한 최고의 보상은 명예입니다. 이 사건 심판정에서 우리가 목도한 군인의 용기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이 명예회복의 시작이 아닐까 합니다. 계엄 상황에서 모든 군인이 위법한 명령에 맹목적으로 복종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소극적인 비협조나 주저함이었다 해도 피천구인의 비상계엄이 초래할 수도 있었던 더 큰 참상을 막은 것은 대단한 영웅적 행동이 아니라 상식과 양심에 따른 작은 용기들이었습니다. 나아가 위법한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 용기가 필요한 결단이 아니라 당연한 군인의 권리이자 의무가 될 때 대한민국 군대는 비로소 권력자의 사병이 아니라 제복을 입은 민주 시민으로서 명예를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일어난 일을 진실 그대로 증언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사령관들이 입을 닫아 감추려고 했던 그날의 진상은 그 부하들의 입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더욱이 자신도 불법에 가담했음을 인정하고 책임을 감수하며 사실 그대로 증언하는 용기와 그 진술에는 힘이 있습니다. 용기 있는 진술이 이 사건 탄핵 심판에서 사실 인정의 기초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군대를 내란의 도구로 삼은 군 통수권자에게는 책임을 물어 파면해야 합니다. 피천구인이 군 통수권자의 지위에 있는 한 군의 정치적 중립과 명예회복은 불가능합니다. 피천구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던 군인은 보호될 수 없을 것입니다. 피천구인을 파면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피천구인이 무너뜨린 군의 정치적 중립, 훼손된 군의 명예, 손상된 신뢰를 회복하고 군인과 그 가족들이 받은 상처를 치유하는 첫걸음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청구인 대리인 이원재 변호사입니다. 피청구인과 그 대리인이 이 사건 비상계엄의 이유 중 하나로 들고 있는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추 사유 중 피청구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탈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국회에서 일어났던 일은 온 국민이 실시간 방송을 통해 지켜보아서 그 실상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군 병력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했던 일은 뒤늦게 알려지고 또 그 과정이 자세히 보도되지도 않아서 국민들에게 실상이 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는
비상계엄 주도 세력이 선관위 주요 직원들을 체포, 감금하고 심지어 고문까지 할 계획을 세운 것이 드러났습니다. 아시다시피 피청구인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밝힌 계엄 사유에는 선관위나 부정선거에 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2024년 12월 12일자 담화에서 피청구인은 선관위 전산 시스템에 문제가 많아서 국방부 장관에게 점검하도록 지시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선관위 전산 시스템의 문제가 비상계엄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문제라고 언급했던 내용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담화에서 피청구인은 2023년 하반기에 국정원이 정보 유출과 전산 시스템 안정성을 점검하고자 하는 것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완강히 거부하였다. 보안 점검을 받게 된 후에도 전체 시스템 장비의 일부만 점검에 응하고 나머지는 불응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은 물론 그 이전이나 그 이후에도 국정원이 선관위에 보안 점검을 요구하거나 선관위가 보안 점검을 거부한 일은 없었습니다. 법률상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 같은 헌법기관은 스스로 필요성이 있어 요청하지 않는 한 국정원의 보안 점검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23년 국정원의 보안 점검은 선관위가 스스로 요청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보안 점검을 받을 때 선관위는 전체 보유 장비에 대한 접근 권한을 국정원에 부여했습니다. 다만 국정원이 시간 제약 등으로 해서 선거 시스템과 관련한 중요 전산 장비 위주로 선정해서 일부만 점검하였던 것인데 이걸 두고 선관위가 장비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고 나머지는 불응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입니다. 또 그 담화에서 피청구인은 국정원 직원이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보안 점검은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각종 법적 제도적 장치를 배제하고 기술적 부문에 한정해서 실시되었습니다. 또 기술적인 부문의 모의 해킹도 선관위가 국정원의 시스템 정보와 접속 관리자 테스트 계정을 미리 제공하고 침입 탐지 차단 등 자체 보안 시스템을 완전히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런 조건을 무시하고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입니다. 피청구인은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에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보안점검 이후에 지적된 취약점을 대부분 조치하고 24년 4월 총선 전에 정당 참관인 입회하에 2차례 국정원과 합동으로 이행 여부 현장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달리 국정원이나 다른 기관이 선관위의 시스템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점검 요구를 하거나 개선 요구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즉 개선 여부를 알 수 없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2025년 1월 15일에 공개한 국민께 드리는 글에서 선관위의 시스템의 부실에 관한 주장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 많다. 선거소송의 투표함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되었다는 등 부정선거 주장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과거 여러 차례 선거소송 재검표에서 정규 투표지가 아닌 가짜 투표지는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피청구인 대리인이 가짜라고 주장하는 투표지들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소송 재검표 과정에서 나온 투표지입니다. 이에 관해서 대법원은 상세한 조사와 검증을 거쳐서 해당 투표지는 별 문제가 없거나 사소한 실수, 단순한 기계적 오류에 의한 것이어서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법률가인 피청구인이 한 번만이라도 이 판결을 제대로 읽어보았다면 아마 가짜 투표지 주장이라는 것이 얼마나 근거 없는지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판결이 아니더라도 이 투표지들이 누군가 부정선거를 목적으로 투입한 가짜 투표지라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투표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짜 투표지 주장을 하는 어느 누구도 그 투표지가 누구한테 유리했나 하는 그런 내용은 전혀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투표지들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피청구인이 말하는 칼에 찔려 사망한 시신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투 개표는 수많은 사무원과 관계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참관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실물 투표 또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진행되고 사후에도 실물 투표지를 통해 개표 결과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보 시스템이나 기계 장치는 보조적으로 보조수단으로 사용됩니다. 투개표 과정에 한 번이라도 참여해 본 사람이라면 현실에서 누군가 가짜 투표지를 투입하거나 투개표 데이터를 조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이 사건 소추 이후에서는 피청구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침입해서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하는 행위들이 위헌 위법성이 주로 다루어졌지만 비상계엄 이후 피청구인이 담화 등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공격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시키고 확산시킨 행위는 우리나라 선거제도, 대의제도에 더욱 치명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 시스템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시켰습니다. 부디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인지를 제대로 판단하셔서 우리나라 선거제도와 대의제도의 신뢰성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와 수많은 투개표 사무원, 참관인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회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구인 대리인 황영민 변호사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대한민국의 아이들은 이날을 어떻게 기억하고 피청구인의 행위를 무엇이라 배우고 자랄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45년 만에 비상계엄, 국회에 착륙한 군용 헬기와 의사당에 난입한 군인들, 현직 대통령 체포와 이를 막는 경호원들, 법원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일군의 무리들, 그리고 바로 이 심판정에서 계엄은 경고성이고 계몽령이라는 피청구인의 태도, 피청구인이 일으킨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 2달이 넘는 기간 매일 벌어지는 혼란 속에서 지금 아이들은 무슨 일만 있으면 계엄을 선포한다라는 웃지 못할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학교와 가정에서 계엄이 무엇인지,
대통령이 왜 그랬는지, 그리고 탄핵은 무엇이고 또 헌법과 민주주의는 또 무엇인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달 동안 제 아이로부터 어떤 이유로 제가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함께 놀지 못하는지, 우리 일상에 발생한 이 사건이 무엇인지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온 국민이 역사책에서나 봤던 계엄으로 인해 헌법을 공부해야 하고 대통령의 권한과 의무에 대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답해 주어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곤혹스러운 것은 비단 계엄이나 탄핵,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무와 같은 어려운 개념이나 헌법 조항을 어떻게 쉽게 설명할지가 아닙니다. 질문하는 아이들에게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가 있을 때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어 라고 계엄 요건을 설명해 주더라도 다시 돌아오는 질문은 항상 똑같습니다. 그래서 왜 대통령은 계엄을 한 거야?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곤혹스러운 이유는 근본적으로 답해 줄 수 없는 바로 이 질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평화로웠던 12월 그날에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군인들을 국회의사당에 보낸 이유가 무엇인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고 한 까닭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탄핵 심판의 변론이 마무리되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피청구인으로부터 왜 그랬는지라는 질문에 대한 합리적인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게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벌이셨는지, 우리 아이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하는지 지금이라도 대통령다운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의 범죄에 대한 특검법 발의,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예산을 삭감했다는 이유, 일부 공직자에 대한 탄핵 소추 등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이른바 야당과 국회의 반국가적 행위들이 계엄을 선포할 국가 비상사태가 될 수 없다는 점은 명확합니다. 피청구인과 사전 공무원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고 어떤 국무위원도, 이 재판정에서 증언한 국무총리도, 경제수석도, 안보실장도, 국정원장도 동의하지 못한 국가 비상사태는 피청구인의 몽상에 불과합니다. 억지로 이유를 생각해 보자면 야당과 국회의 견제로 피청구인이 원하는 정책을 마음껏 펼치지 못했다는 것이 유일한 이유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회는 대화와 타협의 대상이지 억압과 척결의 대상이 아닌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 피청구인 주변의 사람들이 피청구인에게 이 당연한 대화와 타협조차 설득한 적이 없고 그저 피청구인을 왕처럼 떠받들며 피청구인의 경로에 동조만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왕으로 떠받드는 분위기 속에서 피청구인은 진짜 자기가 제왕이라고 착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을 제왕이라고 착각한 피청구인은 왕의 권한을 견제하려는 세력을 적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대해주는데 도대체 왜 국회만 자신을 왕으로 인정해주지 않느냐며 분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피청구인은 군대를 동원하여 진짜 제왕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계엄은 국회에 대한 경고용이었다라는 피청구인의 변명을 믿어본다면 피청구인은 아마도 군사력을 과시하여 제왕의 권위를 떨쳐보이려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왕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대통령을 왕이라고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이 대통령을 왕으로 대우하는 순간, 대통령이 스스로 자신을 제왕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민주공화국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재판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왕이 아니라는 당연한 사실을 다시 선언하고 그 사실을
민주공화국의 구성원으로 자라날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어린 시절 주변의 어른들은 1980년에 광주를 광주 사태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빨갱이, 반정부 반란군이 도시를 점령하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지만 리더십 있는 어떤 군인이 용감한 공수부대원들을 보내서 신속히 진압했다고 배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고통의 시간을 보냈고 17년이나 지나서야 법원은 전두환을 내란 우두머리라고 확인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 저도 그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그날의 진실을 광주 사태가 아니라 5.18 민주화 운동이었다는 것을, 빨갱이 폭도가 아니라 신군부에 저항했던 시민들이었다는 것을, 나라가 혼란했던 것이 아니라 무도한 일부 군인들이 정권을 찬탈하고자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봅니다. 대한민국의 아이들은 이번 비상계엄을 어떻게 기억하고 피청구인의 행위를 무엇이라 배우고 자라나야 할까요?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도가 일으킨 광주 사태라고 배웠다가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야 진실을 알게 됐던 저처럼 저의 아이와 그리고 대한민국 아이들을 키울 수는 없습니다. 피청구인이 말하는 경고성 계엄을 그럴 법하다고 생각하고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한없이 가볍게 생각하고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미화하는 내용을 보고 듣고 자라는 제 아이, 우리나라의 아이들을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대한민국을 살아갈 우리 아이들의 배움과 사고를 결정지을 것입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을 실행한 피청구인의 행동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평가가, 또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하는 피청구인의 인식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평가가 오늘의 아이들이 배우고 자라날 역사의 진실을, 그리고 내일의 대한민국이 어떠할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구인 대리인 장승욱 변호사입니다. 저는 이 사건 탄핵 소추 사유와는 살짝 비껴나서 피청구인이 오염시킨 헌법의 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피청구인이 헌법에 대해 언급했던 말을 일별해 보면서 그가 얼마나 왜곡된 헌법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말은 같은 말을 사용하는 언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서로 소통하는 수단이자 생각을 담는 그릇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사용하는 말이 그 말하고자 하는 대상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엉뚱한 의미로, 심지어 정반대의 의미로 쓰인다면 더 이상 소통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만일 그 누군가가 권력자라면 개인과 개인 사이의 소통 단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언어 공동체 전체가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자신이 당선된 지난 대선 시기에 자주 헌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대선은 반헌법적 세력과 헌법 수호 세력의 대결이라고 하면서 이 나라의 헌법을 지켜야겠다는 마음에서 대선에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검찰총장 이력을 내세우면서 상식과 공정을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피청구인이 강조한 헌법 수호나 상식, 공정과 같은 말들은 유권자들에게 적지 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였는지 피청구인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에서 피청구인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로 시작하는 대통령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진 취임사에서 피청구인은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으로 반지성주의를 지목하면서 그 극복 수단으로 합리주의와 지성주의를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얘기한 공정과 상식, 합리주의와 지성주의, 헌법 수호라는 말의 의미가 국민 일반의 보편적인 인식과는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피청구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넉 달쯤 되었을 무렵입니다. 미국 순방 중에 피청구인이 사용한 비속어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후 대통령실은 그 논란을 집중 제기했던 특정 언론사 기자의 전용기 탑승을 배제하는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피청구인은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임의 일환이라면서 부득이한 조치라고 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면서 헌법 수호를 내세운 것입니다. 이후로도 피청구인의 반헌법적인 언사는 지속적으로 반복되었습니다. 2022년 10월경에는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협치의 대상인 야당을 적대적 반국가 세력이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2023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우리 사회를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전체주의로 갈라진 분열적 상태로 규정하면서 사실상 진보적 시민사회와 야권을 싸잡아 반국가 세력, 공산전체주의 세력이라고 낙인 찍었습니다. 이후로도 정부나 대통령의 비판적인 세력을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보고 이들을 척결 대상으로 삼겠다는 피청구인의 인식은 갈수록 강고해졌고 그의 언어는 더욱 강팍해졌습니다. 피청구인의 이러한 언행에 민심이 등을 돌린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2024년 4월 총선에서 국민들은 피청구인의 독단적인 국정 운영에 대해 냉엄한 심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총선 결과를 받아들고도 비판 세력에 대한 피청구인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거 결과를 부정선거의 탓으로 돌리려는 망상을 키워온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은 급기야 종북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면서 45년 만에 비상계엄을 감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2.3 그날 대국민 담화를 필두로 피청구인은 일련의 어지러운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날 밤 담화문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입법 독재가 헌정 질서를 짓밟고 있다고 했고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폐악질을 일삼은 만국의 원흉,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피청구인이 말하는 자유헌정 질서, 즉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핵심 요소는 복수정당제 하에서 야당으로 대표되는 정치적 반대파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존중과 보호의 대상인 이들을 척결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유민주적 헌정 질서를 파괴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대목에서도 피청구인은 자유민주적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강변했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러한 전도된 헌법 인식은 자신이 검토하였다고 실토한 포고령에도 오롯이 드러나 있습니다. 포고령에는 피청구인을 비판해온 모든 세력들이 망라되어 있고 이들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비상계엄을 통해 자신에 대한 모든 정치적 반대파들의 입을 틀어막고 손발을 묶으려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이 내세운 것은 역시나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서라는 것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12.3 비상계엄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차근차근 내디뎌 온 민주공화정의 도정을 물어 돌리려는 것이었습니다. 무모하지만 위험천만한 도발이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이 역주행을 기도하면서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국민들이 온몸으로 저항의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과정에서 체득하고 어느새 DNA에까지 각인된 우리가 주권자라는 시민의식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내팽개친 헌법 수호자로서의 책임을 국민들이 자임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권력자의 헌정 파괴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국회로 달려왔습니다. 그 모습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가 현실에서 작동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이날 우리는 살아 숨쉬는 헌법의 실체를 온몸으로 느끼는 실로 역사적인 체험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앞으로 설령 독재를 꿈꾸는 또 다른 몽상가의 또 다른 헌법 파괴 시도가 있더라도 그로부터 민주공화국을 지켜내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탄핵 결정이 나온 후에 우리 사회가 분열과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권자가 헌법을 지켜낸 우리의 경험은 그러한 혼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지혜를 줄 것입니다. 따라서 그 혼란의 시간은 길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피청구인은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언동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말했습니다. 헌법을 파괴하는 순간에도 헌법 수호를 말했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헌법의 말, 헌법의 풍경을 오염시킨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가사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이 노랫말처럼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우리도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 첫 단추가 권력자가 오염시킨 헌법의 말들을 그 말들이 가지는 원래의 순수한 의미로 돌려놓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국민과 함께 이 사건 탄핵 결정문에서 피청구인이 오염시킨 헌법의 말과 헌법의 풍경이 제자리를 찾는 모습을 꼭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구인 측 대리인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저는 헌법재판소 그리고 2025년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한 진실과 용기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하지만 권력자나 다른 국가기관을 압도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헌법재판소가 갖는 재판의 권한도 사실 다른 권력기관이 갖는 힘과 비교할 때 그 힘이 미미합니다. 판단하는 힘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질문하는 힘에 가깝습니다. 헌재가 갖는 유일한 힘은 바로 그 질문하는 힘, 그리고 그 질문이 갖는 설득력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이런 질문의 힘을 공정하고 정의롭게 사용해 왔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 사회는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성숙하게 된 데에 기여한 수많은 요인 중 헌법재판소의 업적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40년도 되지 않는 길지 않는 역사를 가진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공동체가 나아가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굳건히 하는 나침반과 안전판의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전까지 무시되고 배척되었던 힘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경청해 왔습니다. 정치 사회 세력이 서로 치열하게 대결하여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갈등할 때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 평화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헌법재판소의 성취가 가능하였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의 질문과 판단을 신뢰하고 존중하였기 때문입니다. 광장에서 충돌과 대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위헌적 행위를 옹호하는 일부 정치 세력과 사회 세력들이 헌법을 부정하며 헌법재판소를 흔들고 있습니다. 앞장서서 헌법 질서를 존중해야 할 정치인들이 오히려 헌법재판소에 대한 불신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삼고자 헌법재판소의 위기를 부추기는 것입니다. 정치 세력들에게, 정치인들에게 헌법재판소를 흔드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호소드립니다. 헌법재판소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질문에 공감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질문의 내용을 비판하더라도 질문하는 재판관들이 편향된 사람이라고 선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편견 가득한 이념틀로 재판관들의 생각과 양심을 함부로 규정짓는 행위이며 헌법재판소에 질문하는 입을 폭력의 손으로 틀어막는 행위입니다. 사실 이 호소는 어느 진영의 일방을 위한 호소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자의적인 권력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주는 가장 최후의 기관입니다. 지금은 헌재 흔들기에 여념없는 정치 세력도 언젠가 권력의 횡포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때는 헌재 심판정 앞에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마저도 무너뜨린다면 우리 사회는 헌법 이전에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상태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미움과 혐오, 그리고 중단 없고 한계 없는 최악의 갈등이 될 것입니다. 2025년 우리에게 필요한 진실과 용기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87년 이후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우리 역사에 거스를 수 없는 성취입니다. 때로는 민주주의가 흔들리는 순간과 마주하기도 했습니다. 불의한 권력이 법과 정의를 무너뜨리려 했던 순간, 공동체가 분열되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던 순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 순간마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 강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진실과 정의를 향한 용기로 그것을 지켜왔습니다. 이제 민주주의와 기본권 보장은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국민들의 보편적 합의이며 그 의미를 내면화한 우리 모두의 가치이고 양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다시 한번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현재 우리에게는 어떤 진실과 용기가 필요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진실과 용기는 이런 것들입니다. 첫째,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진실을 외면하는 순간 무이성과 비합리가 지배하던 시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 탄핵 심판 사건의 본질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최고 권력자가 비상계엄과 군을 동원해서 권력 전체의 사유화를 노리는 행위를 허용하는가? 이 사건의 본질을 바꿔보려고 시도하는 세력들은 주장합니다. 이것은 여당과 야당 간의 권력 투쟁이다. 좌파와 우파의 대결이다. 극한의 투쟁을 벌인 야당을 응징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을 뿐이다. 하지만 우리 헌법은 정치적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해 비상계엄과 군을 동원하는 것을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거짓 명분과 허위 주장으로 분치를 한다고 해도 민주주의 헌법의 근간을 침해한 행위의 본질이 바뀔 수는 없습니다. 둘째, 우리는 민주주의를 파괴한 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헌법을 보호하고 준수하겠다고 선서한 대통령이 날벼락 같은 비상계엄을 선포해 민주공화국을 해체하려고 했습니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모두 빼앗는 포고령을 발표했습니다. 군대를 실은 헬리콥터를 국회에 보냈고 계엄 해제 요구 결의 중인 국회의원들을 회의장 밖으로 끌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런 행위를 한 피청구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피청구인을 다시 권자로 돌려보낸다면 나와 우리 가족의 미래는 결코 안전할 수 없습니다. 책임을 묻는 것은 과거 행위에 대한 응보나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일입니다. 셋째, 우리는 모두를 서로 신뢰해야 합니다. 불신과 분열은 우리를 가장 쉽게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함께 나아갈 때 더 강해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를 갈라놓으려는 거짓 선동과 거짓말들을 이겨내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손을 잡아야 합니다. 같은 목표를 향해 가는 동료 시민으로서 우리는 다시 협력하고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들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는다면 그 어떤 권력도 우리의 자유를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질문을 던지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맞서며 행동할 때 민주주의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번 헌법적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켜보아야 했던 가장 안타까운 장면은 경찰과 사법기관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는 일부 젊은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들 젊은이들을 비난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 현실과 관행이 우리 젊은이들의 꿈을 좌절하도록 만들지는 않았는지, 우리 사회가 그들에게 합당하고 공정한 희망을 나누어 주었던 것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단순한 법과 절차로 유지될 수는 없습니다. 구성원 모두가 그 공동체 속에서 희망과 신뢰를 찾을 수 있을 때 지속될 수 있습니다. 2025년 민주주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영화의 제목처럼 한국이 싫어서 한국을 떠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서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헌법의 기초를 다시 세우기 위해 이 사건 탄핵 심판정에 모였습니다. 저희 국회 대리인단 모두는 확신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조만간 내려주실 판단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더욱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그 판단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를 일구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헌법재판소가 결단해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 대리인단 모두는 숨죽여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헌법재판소의 정의로운 판단을 기도하고 염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구인 대리인 김희수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당사자 쌍방의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고 법이 정한 절차와 헌법재판소가 확립한 선례에 따라 오늘 2회의 변론 준비 기일과 11회의 변론 기일을 진행해 주신 데 대해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 국회 소추 대리인단은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 사유와 필요성을 충분하게 주장하고 소명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신뢰와 헌법, 신뢰와 대통령에 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공자의 제자 자공이 스승에게 정치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물었습니다. 공자는 대답하였습니다. 식량을 풍족하게 하는 것, 군비를 넉넉히 하는 것, 백성들이 믿도록 하는 것이다. 자공이 다시 물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한 가지를 버려야 한다면 어느 것을 먼저 버려야 합니까? 군대를 버린다. 자공은 또다시 묻습니다. 또 한 가지를 버려야 한다면 어느 것을 버려야 합니까? 식량을 버린다. 예로부터 죽음은 모두에게 있는 것이지만 백성들의 믿음이 없으면 나라는 존립하지 못한다. 논어의 안연편 제7절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정치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묻는다면 어떤 대답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전쟁과 굶주림에 참혹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세대라면 아마도 국방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한 식량이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공자가 살았던 BC 5세기 춘추 시대의 말기는 그야말로 굶주림과 전쟁이 끊임없이 이어졌던 시대였습니다. 그 혼란의 시대에서 공자가 통찰한 정치의 근본은 백성의 믿음이 없으면 나라는 설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통찰은 오늘날의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국민의 믿음, 신뢰가 없으면 나라가 설 수 없습니다. 어느 정권이나 실수와 잘못은 있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잘못을 줄이려는 노력, 그리고 실정이 발생했을 때 이를 인정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자세입니다. 그러한 태도가 국민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때 신뢰는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실패와 실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사과도 없었습니다. 모든 잘못을 야당과 전 정권에 대한 책임 전가로 일관하였습니다. 어느덧 피청구인의 주변에서는 아집, 불통, 격노란 말들이 흘러나왔습니다. 특히 그의 인사권 행사는 최악이었습니다. 인권을 보호해야 할 기관에 인권을 가장 무시하는 인물을 임명하였고 청렴과 국민 권익을 보호해야 할 기관에는 권력을 남용하는 인물을, 권력을 감시해야 할 기관에는
권력에 아부하는 인사를 거리낌 없이 임명하였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의혹은 피청구인이 가장 큰 리스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정에 밀착해 적극 개입한다는 말들이 정권 초부터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주가 조작, 명품백 수수 혐의 등에 대해 야당이 제출한 특별검사 법안에 대통령은 거부권을 고집스럽게 행사하였습니다. 차상병 특검법 등 다른 법안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피청구인도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얻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사용한 것은 국가 긴급권과 국군 통수권이었습니다.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으로 자신의 정치적 반대자를 척결, 곧 없애버리고자 하였습니다. 주권자를 보호하는 데 사용해야 할 헌법상의 권력을 주권자를 공격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의 비상계엄은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요건과 절차에 전혀 맞지 않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폭력을 써서 저지하려 했으나 노렸던 반전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계엄 실행 과정이 실패로 돌아가자 피청구인은 심지어 자신의 명령을 수행한 부하들에게조차 신의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부하들에게 모든 죄책을 떠넘기며 그들의 충성심을 배반하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얻으려 했다면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대통령은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헌법은 대통령이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기에 그에게 헌법 수호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선서를 하는 순간은 취임식의 하이라이트이며 가장 엄숙한 시간입니다. 헌법을 수호하고 준수하겠다는 것은 국민들과 대통령과의 약속이므로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절대적 조건입니다. 피청구인이 위반한 헌법 규정과 원칙들은 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은 대통령으로서 헌법 수호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로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국민들이 부여한 신뢰를 최악의 방법으로 배신함으로써 민주공화국에 대한 반역 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공자는 정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나라가 존립하지 못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공자가 말한 정치에 대한 신뢰를 오늘날의 언어로 바꾸어 말한다면 헌법에 대한 신뢰,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보호하는 것들은 특별한 것들이 아닙니다. 상식적이고 평범한 것들입니다. 민주공화국,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법 앞의 평등, 양심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의 원칙 같은 것들입니다. 헌법에는 민주주의가 보호하는 이런 원칙들, 평범하지만 소중한 권리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 일상에서 상식적이고 평범한 것들이지만 결코 당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평범한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어야 했고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걸고 싸워온 이 가치는 그대로 미래로 이어져 가야 합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민주주의는 스스로 지키지 않을 때 왜곡되고 훼손되며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의 평범하고도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민주주의자, 곧 깨어있는
민주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작년 12월 3일 피청구인은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이 모든 원칙과 권리들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 습격당한 그 순간에 우리는 민주공화국 최고의 권력이 오히려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야당을 괴물로 민주주의 적이라고 규정한 피청구인이 스스로가 괴물이고 민주주의 적이라는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피청구인 행위는 단지 자신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킨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민주주의와 헌법 그리고 국민들의 평화로운 일상에 대한 신뢰 모두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제 공동체의 상식과 보편적인 원칙 그리고 정치와 헌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는 어느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해서가 아닙니다. 오로지 대한민국이라는 민주주의 공동체를 위해서입니다. 헌법이 무너진 현실 속에서 시민들이 헌법전을 찾아 읽고 필사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헌법조문을 읽고 필사하며 슬픔과 좌절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시민들이 민주주의와 헌법을 그 합당한 깊이에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미래의 희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의 작동을 이해하는 시민들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평화롭고 아름다운 일상이 유린되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바로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가치를 침해한 권력자에 대한 탄핵 심판을 위해서입니다. 그에 대한 검증은 끝났습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하지만 충성만을 받고자 했던 인물, 상식을 뛰어넘는 언동으로 일방통행만을 일삼았던 인물, 손에 왕자를 새기고 나타난 인물,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즐기며 역대 독재자 대통령들을 찬양한 인물, 헌법을 준수하거나 소화하기는커녕 파괴한 인물, 그가 대통령이 된 후 부끄러움은 온전히 국민의 몫이 되었습니다. 본 대리인은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 헌정사에 있어서 최대의 고비인 지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재판은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는 재판이며 대한민국의 존립을 지키는 재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믿으며 그 가치를 수호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민주주의자입니다. 부디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구인의 대리인 송두환입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 이 탄핵 심판 사건에 관한 저희 소견을 말씀드릴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지극히 과중한 부담 속에서도 이 사건의 공정하고 신중한 심리에 매진해 오신 재판관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피청구인이 지난해 12월 3일 돌연히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극심한 혼란과 갈등 상황에 처한 지 이제 84일이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의 일들을 돌아보면 참으로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의 계엄 선포 당일 우리 국민들이 느꼈던 황당함과 놀라움, 충격과 공포, 불안과 분노 등 지금도 그 느낌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이 사태에 대한 조사, 수사,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과 그 주변 일부 인사들이 그 당시 우리 모두 TV 생중계 화면으로 목도한 일들까지 부인하며 상식에 반하는 궤변과 책임 회피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또 다른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피청구인이 이른바 친위 쿠데타의 형태로 내란 행위를 벌인 것에 대해서 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에 합당한 헌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탄핵 심판입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의 일련의 내란 행위, 그 사실관계와 성격은 기실 매우 단순하고 매우 명확합니다. 헌법 제7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의 비상사태도 아니었고 병력으로서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도 아닌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상태에서 피청구인이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 그리고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동기와 목적으로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그 과정에서 적법한 국무회의 심의 및 부서 등 절차를 갖추지도 않고 헌법 제77조 제4항에 따라서 지체 없이 국회 통과할 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것은 물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의 활동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하는 내용의 계엄 포령을 발령하고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 통제 및 체포를 위한 병력을 출동시키는 등 일련의 내란 행위를 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는 사실은 이 탄핵 심판 사건에서의 증거조사 그리고 그와 관련된 수사 및 조사 과정에서 이미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증거도 제출한 바가 있어서 이 점에 관하여는 더 이상 중복하여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지 그 성격을 어떻게 규정해서 어떤 헌법적 대응을 할 것인지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이와 같은 피청구인의 행위에 있어서 그 위헌 위법의 정도, 위헌 위법의 중대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는 한 개의 질문 또는 의문이 떠오릅니다. 과연 이 사건에서의 위헌 위법보다 더 중대한 위헌 위법 사유가 과거이든 미래이든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서의 탄핵 소추 사유는 요컨대 기자회견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한 대통령의 발언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반되는지 여부였고 2017년 대통령 박근혜 탄핵 심판 사건에서의 소추 사유는 어떤 특정 민간인의 국정 개입을 허용하고 권한을 남용한 행위가 대통령의 공익 실현 의무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그 핵심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사건의 소추 사유는
위헌 위법한 계엄령 선포, 그리고 그 전후에 걸친 국회 선관위 침탈, 다수의 정치인, 법조인 등 체포, 구금, 시도 등 내란 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형사법의 전 체계 내에서 가장 중한 법정형이 규정된 범죄가 내란죄라는 점을 굳이 상기하지 않더라도 헌법 법률 위반의 중대성 면에서 이 사건에 있어서의 위헌 위법성보다 더 무겁다고 평가할 사유는 과거에도 또 미래에도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아가 대통령의 국법상 지위가 어떠한지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 헌법의 수호자이면서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이는 헌법 제 66조 및 74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이와 같은 엄중한 책무를 수행할 확고한 의사와 능력 그리고 자격을 갖추고 있을 것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어떤 공적인 행위에 대한 평가는 당연히 이러한 국법상 지위와 성격에 비추어서 행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 사건의 경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돌아보면 피청구인이 당초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의 대국민 담화 내용부터 납득하기 어렵고 실은 매우 괴이적었습니다. 그 담화 내용을 보면 국회의 탄핵 남발 그리고 예산 삭감 등으로 국정 운용이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더니 그 어떤 다른 사정의 설명이나 주장도 없이 갑자기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한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대목은 피청구인이 그와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졌거나 또는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협조하지 않는 자는 그것만으로도 종북 반국가 세력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편 피청구인이 말하는 국정 운영의 어려움이라는 사정이 있다면 대통령으로서는 여야의 대립, 갈등, 국회와 정부의 불통 등이 그 원인인지를 살펴본 다음 무엇보다 먼저 국회 또는 여야당 정치 지도자들과의 대면, 대화, 설득, 협상 등 노력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의 필요에 대비하여 헌법은 제81조에서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라는 규정까지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이러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상대당과의 대화, 대면 등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불타협의 자세를 완고히 유지하던 끝에 난데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동시에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켰던 것입니다. 이는 피청구인이 국정의 최고 책임자 그리고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지위와 책무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은 적어도 지난해 봄 이후 정, 관, 군의 측근 인사들과 대화하면서 국정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비상대권을 여러 차례 운유하였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매우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비상대권이라는 용어는
중세 시대 이후 서구의 이른바 절대왕정 시대 또는 왕조 시대에 존재했던 개념으로 근현대 국민 주권 국가의 헌법에서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국가 긴급권과는 그 발상의 기초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은 실제로 이 사건 비상계엄의 선포 및 일련의 내란 행위를 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실체적 또는 절차적 요건 등을 전혀 괴념하지 않고 함부로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는 피청구인이 과거 절대왕정 또는 왕조 시대의 비상대권 개념에 함몰되어서 현대 국민주권 국가의 대통령직에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시대착오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피청구인은 헌법 수호자로서의 의사와 능력, 자격, 나아가 국군 통수권을 보유하고 행사할 능력과 자격을 갖추었다고 도저히 볼 수 없습니다. 또 한편 피청구인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최우선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군병력을 출동 침투시켜 제압하고서도 이제 와서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었던 것은 아니다. 단순히 선거관리 시스템 점검을 하고자 했던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한 선거관리 시스템의 점검이라면 대통령의 통상적인 행정권한 행사로 충분히 가능한 것이므로 결국 이는 피청구인 스스로 병력을 출동시켜야 할 국가 비상사태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자백한 것과 같습니다. 이 밖에 피청구인은 억지 주장과 궤변으로밖에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주장을 하였는데 이를 전부 매거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 당일 군인들이 국회에 출동 진입을 했으나 그로 인한 무슨 유혈 사태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군인들이 국민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마치 야간 주거 침입 강도범이니 그 강도범을 집에서 밀어내려고 한 집주인을 폭행범으로 몰아붙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만약에 12월 3일 그날 밤 민주시민의식이 있는 국민들이 즉시 국회 주변으로 달려가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막아서지 않았더라면, 또 현장에 출동한 군인들이 그 제복 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민주적 양식과 양심에 따라 피청구인의 불법적 명령에 소극적 저항을 벌이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리하여 피청구인의 의도와 계획이 그대로 진행되었더라면 그 후 얼마나 끔찍한 사태가 벌어졌을지 상상하면서 지금도 몸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피청구인은 세상에 2시간짜리 계엄이라는 것이 있는가, 의원 등 체포 또는 유혈 사태가 실제 발생하지 않았으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국회의 해제 요구 의결을 당연히 예상한 경고용 계엄, 심지어는 계몽령 운운함으로써 차마 할 말을 잃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언컨대 우리 국민들은 이 사건 비상계엄과 탄핵 심판의 전 과정을
비상한 관심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청구인 측이 어떤 궤변을 농하더라도 그 허구성, 그 허위성을 간파할 능력이 있으며 따라서 그에 현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피청구인이 국민 대다수의 바로 눈앞에서 위법한 만행을 펼쳐 보이고서 그 후에 억지 변명과 궤변으로 잘못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과 판단 능력을 얕잡아보는 오만함일 뿐입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 피청구인이 나름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 사건 비상 계엄 및 일련의 내란 행위를 계획해 왔으나 정작 그 실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변수들로 인하여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객관적 상황이 충분히 밝혀진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피청구인은 그에 대해서 당당하게 과오를 시인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기는커녕 억지 변명과 궤변, 책임 회피, 그리고 피해자 코스프레 등으로 일부 지지층을 향한 선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는 최근 두 개 진영으로 나뉘어서 상대 진영에게 증오와 분노의 언어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은 그러한 혼란 상황을 이용하여 다시 한번 정치적 반대자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서 일거에 척결할 기회를 갖고자 골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광인에게 다시 운전대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또한 증오와 분노로 이성을 잃은 자에게 다시 흉기를 쥐어줄 수는 없습니다. 헌법 수호자로서의 책무를 망각하고 헌법 규정과 그 정신에 역행하여 헌법과 헌정 질서를 공격하고 그러한 목적으로 국군 병력을 함부로 동원해서 헌법기관과 헌법 체계를 공격함으로써 헌법 수호자 겸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능력과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한 사람을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피청구인의 무모하고 무도한 행위를 그 행위로 인한 헌정 질서의 위기, 그로 인한 현재의 혼란과 갈등, 반목, 적대의 상황을 가장 빠르게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의 이 탄핵 심판은 단순히 피청구인 한 사람의 대통령직 유지 여부를 가리는데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헌법의 존엄을 지키고 우리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며 입헌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법치주의 장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재판입니다. 우리의 입헌민주주의는 이제까지 여러 차례 위기를 경험한 바 있었으나 그때마다 우리 국민들은 용기와 지혜로 이를 극복해 왔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그 고통스러웠지만 위대했던 그 발걸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탄핵 심판은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번 민주 헌정 질서의 위기를 넘어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역사의 한 장면으로 남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 이제 우리 헌법이 그 스스로 헌법 및 헌정 질서의 수호 장치로 마련해 둔 이 탄핵 심판 제도를 통하여 피청구인의 비상계엄 선포와 일련의 내란 행위의 위헌 위법성을 분명하게 공권적으로 확인 선언하고 피청구인을 대통령직에서 확정적으로 배제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헌법의 명령, 국민의 명령, 역사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 이러한 점을 고려하셔서 피청구인을 대통령직에서 마땅히 파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